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승주 작가의 존엄의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연민을 받거나 성가신 존재가 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한 사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후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승주 작가의 존엄의 방식,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덕수궁 정문에는 빈센트 반 고흐전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현수막이 가로로 걸려 있었다. 습기를 잔뜩 빨아먹은 바람이 현수막의 따귀를 때리며 한 차례 지나갔다. 2층 전시장. 출입구 테이블 위에 한 움큼의 도록과 팸플릿이 쌓여 있었다. 도록은 1만 원, 팸플릿은 무료였다. 팸플릿을 펼치자 다음과 같은 해설이 나왔다. 대식은 평소와는 달리 홍익대 교수이자 저명한 미술평론가가 쓴 그림 해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반고호의 최후작 중 하나이다. 이 그림은 그가 자살하기 직전인 1890년 7월 오베르에서 그려졌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그림 속 들판은 실제로 반 고흐가 권총으로 자살했던 곳이었다고 한다. 반 고흐는 이 그림에 대해 짧은 기록을 남겼다. 그곳에 돌아가 나는 그림에 착수했다. 붓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려는 것 같았다. 나는 어렵지 않게 슬픔과 깊은 고독을 표현했다. 이 그림에는 화가가 느꼈던 절망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반 고흐는 말년에 하루 한두 개의 그림을 완성할 정도의 경이로운 속도로 그림을 그렸다. 그는 가장 뜨거운 오후에 주로 작업했으며 그래서 그의 병의 원인을 일사병에서 찾기도 한다. 5개월 후면 겨울이 시작될 터였다. 2층 서재의 베란다 한쪽에 설치해둔 풍향계 화살이 여름의 풍경 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갔다. 화살 끝은 사형수의 가슴을 겨누는 총구처럼 어두컴컴한 저녁에 어느 한 모서리들을 집요하게 가리켰다. 통창에 부딪히는 바람이 짐승의 단속적이고 질긴 울음을 뱉어냈다. 간혹 바람의 잎들은 소리를 내는 순간에 소리를 떠나서 물고기처럼 과묵했다. 최대식이 자신의 죽음을 입에 담지 않은 것은 그것이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아내 유명옥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상처는 자신이 받은 병명만으로 충분했다. 지난주 화요일 대식은 S종합병원 흉부내과 진료실에서 의사 옆에 앉아 있었다. 머리칼이 성긴 50대 후반의 의사는 마우스로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흉부 CT 정밀검사 화면을 휙휙 넘겼다. 진단은 틀림없었다. 희뿌연 무수한 종양 덩어리가 폐를 덮고 있었다. 암세포에 점령된 척추는 변형되었고 왼쪽 간엽이 사라졌다. 암이 넓게 전이되어 있었다.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폐암 4기입니다. 대식은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다. 40여 년간 담배를 피웠으니 그럴 수도 있었다. 그것뿐이었다. 의사나 환자 둘 다 무덤덤했다. 간호사는 의사 옆에 다소곳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런 분위기가 불편한지 진료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문 밖에서 35번 환자분 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식은 의사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문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떠올리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때 의사가 대식의 방향으로 회전 의자를 돌렸다. 앉아보세요. 말기이긴 하지만 암세포가 식도까지 번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으니 항암 치료를 해봅시다. 남은 수명이 얼마인가요? 말이 입을 벗어나는 순간 아차 했지만 쓸어 담을 수는 없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암 통보를 받은 환자가 죽는 날부터 물어보다니 그런 표정이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정도로 예상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여명이 6개월이라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서 간호사에게 입원 수속 절차를 전달받으십시오. 다시 오겠습니다. 7개월 전 극심한 요통과 함께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아침에 바지를 입을 때 벨트를 점점 더 안쪽으로 당겨서 매게 되었다. 대식은 S대 종합병원 흉부내과에 외래 진료를 예약했다. 검은색 인조가죽 재질의 차가운 진찰대 위에 누워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65세,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요통과 기침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뻐근한 흉통. 요통이라 척추 미세 협부 골절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있으시니 먼저 전신 MRI를 찍어봅시다. 척추 미세 협부 골절. 처음 들어보는 긴 의학 용어에 대식은 몸서리를 쳤다. 협부 골절은 드물기는 하지만 요통의 흔한 원인이기도 하니까 다행히 협부 골절이라면 좋겠네. 의사는 대식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혼자서 쏟아내고 있었다. 대식은 종신보험 계약을 할 때 여명급부 특약도 함께 들었다. 여명급부 특약이란 질병이나 상해로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식의 경우 2억 원까지 청구가 가능했다. 대식은 암 진단 다음 날 보험 설계사를 만났다. 보험 설계사는 여명급부에 대해 설명하고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 그는 담당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류를 건네주면서 병명이 적힌 진단서와 여명 소견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대식은 그가 시킨 대로 했다. 일주일 후 대식의 통장으로 2억 원이 정확하게 입금되었다. 그 돈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의 일부인데도 대식은 들뜬 기분이 되었다.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세는 동안은 6개월 이하의 여명 진단을 받은 것이 오히려 잘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이 돈은 그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써볼 수 있는 돈이었다. 평생 10만 원 이상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는 대식에게 2억 원이라는 돈은 충분히 들뜨게 할 수 있는 액수였다. 대식은 은행에서 발송한 휴대폰 입출금 문자를 보는 동안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마저 까맣게 잊었다. 그는 이 큰 돈을 어디에 쓸까 하는 즐거운 상상에 빠졌다. 상상에 빠져있는 동안은 요통이나 가슴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식은 퇴직 후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은 자신의 판단에 감사했다. 수입이 없게 되자 아내 명옥은 대식에게 보험부터 해지할 것을 종용했다. 이번에 여명급부를 받은 종신보험을 해약 1순위로 꼽았다. 통장엔 현금이 간당간당했다.
퇴직금과 저축 합계액 3억 원 중에서 아들 결혼식 비용과 아들 부부가 거주할 21평 연립 아파트 전세금으로 2억 5천이 날아가 버렸다. 남은 5천만 원은 세금과 생활비로 금세 빠져나갔다. 대식이 퇴직한 뒤부터 생활비를 책임지는 아내가 종신보험 계약 해지를 들볶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납부액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대식은 버텼고 그 일로 한동안 부부 사이가 불편해지기도 했었다. 아내 명옥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으로 번갈아 일하면서 월 160여만 원을 벌었다. 이 일이 끊길 때도 있어서 수입은 불안정했다. 대식은 평생 가족을 부양했고 퇴직 후 아들 결혼식 비용과 전세금 지원 등으로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다 사용했다. 대식과 아내, 올드미스인 딸이 거주하는 수도권 외곽의 24평 아파트와 수중에 1,000만 원이 남아있을 때 매월 종신보험으로 빠져나가는 65만 원은 큰돈이었다.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세, 기름값, 부부의 휴대폰 사용액, 가족, 친지, 친구의 경조사비 등 어느 하나 줄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아파트를 팔 수도 없었다. 퇴직 후 살던 아파트를 팔고 현재의 아파트로 평수를 줄여 입주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양도세가 엄청났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입주 2년의 양도세 면제 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입주한 지 3년 남짓한 대식의 아파트는 이 기준에 못 미쳤다. 매매가와 전세금이 치솟아 아파트를 팔고 양도세를 내고 나면 아내가 일하는 병원 근방에는 전세를 얻기도 어려웠다. 남은 집 한 채마저 날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살림살이를 더욱 옹색하게 만들었다. 직장에 다닐 동안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대식의 자부심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다. 유치원 교사인 딸 유수는 체력이 약해 유치원 일을 힘들어했다. 중견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대식은 수중의 돈이 바닥나자 경비원 일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몇 군데서 문자가 왔는데 모두 62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대식은 66세였다. 이런 판국에 2억이라는 돈은 돈벼락을 맞은 기분이 들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여명이 6개월이라고 했으니 대식은 적어도 반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다만 사람의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시간이 문제였다. 목숨은 붙어 있어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면 돈은 소용이 없었다.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통장에 들어온 2억을 의미 있게 사용할 용처를 정하는 것이 급했다. 궁리해봤지만 남은 용처는 하나뿐이었다. 부부 동반 첫 해외여행. 대식은 과장 때 회사에서 시행한 어학연수로 일본 나고야를 다녀온 것이 해외여행의 전부였다. 부부가 해외여행을 같이 간 적도 없었다. 시골 할머니들보다 못했다. 직장에 다닐 때 20년 근속 포상으로 일주일에 휴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휴가 사용 기한을 넘겨버렸다. 입사 동기들은 그런 자신을 두고 바보라고 놀렸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천년만년 직장에 다닐 줄 알았다. 그런 마음가짐 때문인지 대식은 입사 동기생들 중 진급이 제일 빨랐으며 선배 기수를 뛰어넘기도 했다. 마침내 직장의 꽃이라는 임원이 되었고 주변에서는 장차 대표이사가 될 거라고 공치사를 했다. 대식은 퇴직 무렵에야 승진은 실력과 열심 외에
운이 따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열사 전역수 전무가 직속 상관으로 부임해 오면서 대식과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다. 사달은 대표이사와 경영진 모두가 참석한 노량진 횟집에서 벌어졌다. 술이 몇 순배 돌았고 사소한 문제로 대식의 말꼬투리를 잡은 전무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졌고 마침내 대표이사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부터 대식은 상사와 맞짱 놓는 불순분자로 찍히게 되었다. 그 일이 발생한 후 전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은근히 대식에게 퇴사를 내비쳤다. 버티기 달인인 대식은 버틸 만큼 버텼지만 연말 정기 인사에서 그는 입사 후 처음으로 승진해서 누락되었다. 뿐만 아니라 요직인 기획자금부에서 한직인 물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았다. 욱한 마음에 사표를 내었고 사표는 그대로 수리되었다.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원들 전체에게 명예퇴직을 요구했다고.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에 아내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대식의 거짓말을 수용하는 척 해주었다. 이미 아내는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식이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의 직속 부하였던 강 부장의 아내와 통화를 하던 중 남편의 사표 이유를 들은 것이었다. 아내는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자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행동에 옮긴 대식에게 실망감이 큰 것 같았다. 실망감은 분노로 변했다. 대식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베개를 안고 다른 방으로 침실을 옮겼다. 부부는 각방을 쓰게 되었다. 대식은 대식대로 아내의 이런 행동이 서운했다.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때부터 그는 술을 가까이 했다. 처음엔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 마시기 시작한 술이었지만 마시는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술은 금세 대식을 망가뜨렸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거칠어졌고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아내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다. 어쩌다 말을 섞으면 금세 부부싸움으로 변했다. 대식의 입도 다치게 되었다. 이런 세월이 몇 년을 넘겼으니 사실상 무늬만 부부였다. 의사로부터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을 때 그가 무덤덤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경도 한몫했다. 그도 지쳐 있었다. 여보, 우리 해외여행 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온 다음 날 대식이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눈치를 살피면서도 표정은 당당했다. 돈의 힘이었다. 소파에 앉아 연속극을 보던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로 말했다. 돈은?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퇴직할 때 비상금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어. 뭐? 날 속였다는 거네? 내가 간병인으로 힘들게 일하는데도? 화내지 마. 지금 이야기하잖아. 이 돈은 우리가 꼭 써야 할 때 쓰고 싶었어. 아내는 화를 내고 있었다. 몸이 아픈데도 생활비 때문에 간병인을 나갔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을까? 남편은 자신이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중에 지니고 있는 돈을 끝까지 내놓지 않았다.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라니. 대식은 명옥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음에 답답해했다. 나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래서 당신과 마지막 추억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야. 해외여행비는 사실 사망보험금 일부를 당겨받은 돈이야. 내가 죽으면 남은 돈 2억을 더 받을 수 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입 밖까지 튀어나왔던 이런 말들이 침을 삼키자 도로 목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입이 열리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한 이유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아 대식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여행을 다녀오기 전까지 결코 자신의 병명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냥 떠나는 거야. 중산층처럼 폼나게. 대식은 더 이상 명옥이 아무것도 묻지 말기를 바랬다. 아내가 더 이상 파고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토해낼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명옥이 TV를 끄고 소파에 똑바로 누워 눈을 뜬 채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를 다스리려 애쓰는 것 같았다. 오후 6시 아내가 간병차 병원에 나간 뒤 대식은 서재의 책상에 앉아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스름이었다. 까마귀 2마리가 마당의 그늘막 지붕 위에 내려앉았다. 들키지 않으려는 듯 날개짓이 조용했다. 베란다 한쪽에 세워놓은 풍향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폐암 진단을 받은 7월부터 9월까지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어느새 10월이었다. 그동안 대식은 이사를 했다. 아파트를 전세 주고 충청도 시골의 주택을 전세로 얻었다. 차액은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었다. 대지 90평, 건평 30평의 벽돌조 2층 주택이었다. 시골인 만큼 도시보다 공기가 좋았다. 폐암. 대식은 신선한 공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다. 항암 치료와 몰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거부했고 병의 진행 상태를 알기 위해 매달 1회씩 찍어보는 흉부 CT 촬영과 기초 진통제를 받아오는 것이 투병의 전부였다. 그는 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비참한 몰골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었다. 아버지는 건강할 때 181cm의 키와 85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엔 누가 봐도 멋진 체격이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주사를 맞다가 2년 뒤 돌아가신 무렵에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48kg으로 줄어 있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숨만 쉴 뿐 해골 그 자체였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죽기 1개월 전에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순전히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당신의 옹고집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별채에는 얼씬거리지 않았다. 죽기 3일 전부터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 했다. 세상살이가 욕망인데 아버지에게 욕망은 고통 없이 죽는 것, 그 하나에 모아진 것처럼 보였다. 세상에 머물고 있어도 세상은 당신에게 의미가 없었다. 아버지는 품위를 중하게 여기시는 선비 같은 분이었다. 하지만 매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은 쥐처럼 당신의 품위를 갉아내었다. 당시만 해도 말기암 환자에게 몰핀 같은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주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매분 매초를 견뎠다. 그 일그러진 고통의 표정을 보면서 가족은 죽어가는 이보다 더 진저리 쳤다. 아버지가 죽었다. 71세. 3일장이 치러지고 집은 평안을 되찾았다. 이제 대식이 아버지의 순서를 밟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만은
고통에 찌든 아버지의 옛 모습으로 남기 싫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항암 치료를 거부한다고 그것이 죽음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식은 희로애락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다. 임종 여명기는 자기가 아닌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의 공포, 대식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자신이 두려웠다. 무엇보다 그것은 자기 결정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어가는 모습이었다. 한글 사전은 품위의 정의를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라고 해놓았다.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처럼 죽기 싫었다. 대식에게 존엄의 의미는 죽기 전 아내에게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 나와 결혼해줘서 나의 아이를 낳아 잘 길러줘서,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첫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 가난 때문에 결혼 때 하지 못했던 다이아 반지를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것, 모가 촘촘한 피메일 밍크코트 한 벌을 사주는 것, 그것들은 일견 세속적이고 유치해 보이지만 대식에겐 소중한 것들이었다. 뒷마당에 심어진 육중한 밤나무들은 혹독한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리 이파리를 떨어뜨린다. 이제 3개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어떻게 3개월을 버틸 것인가? 해외여행지는 어디로 잡을 것인가? 자신의 병을 모르는 아내 명옥은 순순히 이 여행에 동행해 줄 것인가? 해외여행을 할 동안 아내에게 아픈 표시를 내지 않고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내 몰골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속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흉통이 전신의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할 무렵 대식은 아내에게 어렵게 여행 허락을 받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대식은 다양한 강도의 경련을 경험했다. 그냥 무시할 수준의 통증에서부터 이를 갈며 말도 하지 못할 정도의 통증, 바닥에 쓰러져 몸을 동그랗게 말고 비명을 내지를 만큼의 독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벌은 다양했다. 기초 진통제 이부프로펜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암 환자들은 제각각의 고통을 제각각의 단어로 표현하며 호소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타인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대식은 아직 몰핀을 사용하지 않았다. 몰핀은 최후의 진통제다. 말기 암 환자와 같이 더 이상의 가망이 없거나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 전쟁터에서의 중상자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식은 언제까지 몰핀에 대한 욕망을 참아낼 수 있을지 불안했다. 아내의 동행 허락을 받고 대식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서점에 들러 유럽 여행 가이드 책을 한 권 산 것이다. 대식은 관광회사를 통해 여행을 신청했다. 남미와 러시아를 포함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를 크루즈로 28일간 여행하는 상품이었다. 관광회사 담당자는 이런 코스를 이만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1인당 1,050만 원이었다. 그는 큰맘을 먹고 크루즈의 1등석을 주문했다. 대식은 북유럽 국가의 피오르를 보고 싶었다. 진귀한 풍경이니만큼 아내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담당자는 대식의 말을 듣더니 칠레에도 피오르가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대식이 이 여행 코스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네덜란드를 들린다는 데 있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여명 6개월 미만의 회복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의 경우 모든 서류가 갖춰진다면 안락사 비용은 1,500이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었다. 11월, 기침이 심하고 숨이 가쁘지만 아직 견딜 수 있는 고통이었다. 체중이 또 7kg 줄었다. 어쨌든 견디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 정도 상태라면 불편한 대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고 대식은 자기 확신을 심었다. 의사는 폐암 4기인데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은 암이 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폐암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가슴 흉통이 덜했다. 대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에 찍힌 여명 급부금 2억 원을 바라보았다. 먼저 여행 경비로 5천을 떼어냈다. 남은 1억 5천을 5천만 원씩 2개로 나누었다. 5천만 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은 언젠가 결혼할 딸 유수의 지참금으로 나누어 줄 계획을 짰다. 전세를 준 아파트는 당연히 아내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5천만 원은 생활비로, 마지막 5천은 오로지 부부 여행과 나를 위해 쓰리라. 여명을 3개월 앞둔 폐암 말기 환자의 얼굴에서 스멀스멀 웃음이 번져나왔다. 대식은 여행사 담당자에게 해외여행에 필요한 부부의 사진과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향했다. 차가 용산 사거리에 도착할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다. 선생님, 저 형자예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허스키한 형자의 목소리가 10년의 세월을 단숨에 지웠다. 대식의 가슴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삽시간에 빠져나가고 그 3차원의 시공간을 그녀의 들뜬 음성이 채워버렸다. 이게 누구야? 나는 잘 있지. 그럭저럭 견디고 있어. 형자는 어떻게 지냈어? 저는요, 선생님, 저 오늘 만나주세요. 당돌했다. 성격은 옛날과 변한 게 없었다. 형자는 대식이 회사 영업부장일 때 하청업체 사장의 비서였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2년 만에 갈라선 이혼녀였다. 처음 봤을 때 31살이던 형자는 마르면서도 풍만했고 풍만하면서도 살쪄 보이지 않았다. 코는 낮으면서도 가볍게 보이지 않았고 입술은 도톰하면서도 화가 나서 꼭 다물면 화난 만큼 얇아졌다. 그런 근육과 표정의 반비례가 대식의 눈에 띄었다. 대식이 퇴직 후 둘은 우연한 일로 밖에서 몇 번 만났고 어느 날 대식은 형자를 안았다. 그녀는 대식을 무덤덤하게 받아주었다. 몇 분 뒤 형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대식은 그녀가 어색했다.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청업체가 도산하면서 형자와의 연락도 끊어졌다. 오래전의 일이었다. 오늘은 곤란한데 선약이 있어서. 중요한 약속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은행 대출건이라서. 대식은 아내와의 덕수궁 고흐 전시회 관람 약속을 감추었다.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은 가능한가요? 내일 11시에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나지. 오랜만에 점심이나 할까? 좋아요. 그럼 내일 봬요. 대식은 난생 처음 거짓 약속을 잡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뒤져 형자의 연락처를 지웠다. 부부 동반으로 관람한 반고흐 전시회는 개인적으로 음울했다. 모든 그림이 우울했지만 그 중에서 전시관 정면에 걸린 표제작 까마귀가 나는 밀밭 그림이 그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대식의 마음을 알 길 없는 아내는
그 그림에 대해 무덤덤했다. 고흐는 왜 자살했을까? 고흐는 나와 같은 말기암 환자였을까? 1890년이면 아직 암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거의 없을 때였다. 그에 비하면 나는 행복할지도 모른다. 몰핀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지독한 가난과 살아생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삶은 뒤돌아볼 가치가 없는 것일까? 밀밭 위에서 낮게 날고 있는 거친 터치의 검은 까마귀 떼들은 고흐의 암세포를 상징하는 것일까? 대식은 반고흐에 대한 엉뚱한 상념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밖은 춥고 깜깜했다. 덕수궁을 나서면서 그는 옛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유년의 기억이었다.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어서 그 기억을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다. 60년대였으리라. 대식은 아버지와 함께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내러 시골 큰 집에 갔다. 인구 3,000명 정도 되는 작은 면 소재지에 위치한 큰 집은 시골집 치고는 집이 좁았다. 지금의 대식 나이 정도 되는 어르신들은 방 안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근엄하게 앉아 있었다. 그 아랫버린 삼촌들과 아버지의 손아래 당숙은 대청마루에서 차례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더 아랫버린 사촌형들과 재종형들은 덕석이 깔린 마당의 맨 위쪽 자리에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얌전히 서 있었다. 서열을 따질 일조차 없는 대식이 또래의 꼬맹이들은 덕석의 맨 뒤끝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시시덕거렸다. 그리고 어느 날이다. 대식이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명절이었다. 차례를 지내기 전 모든 방의 문들은 항상 열어놓았는데 대식은 고개를 들어 무심히 방 안을 살피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달랐다. 뭔가 다른 그 이상한 느낌이 뭐였는지 곧 알아챘다. 늘 보이던 방 안의 어르신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마루에서 바쁘게 움직였던 삼촌들과 당숙들이 어르신 대신 방 안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마당에 얌전히 서 있던 사촌형과 재종형들이 대청마루에 올라 차례 준비에 분주했다. 그제야 대식은 자신이 예전 사촌형들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았고 그 이름도 모르는 꼬맹이 동생들이 그 옛날 자신들처럼 시시덕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재.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날이었다. 대식은 그의 아버지처럼 마지막 한 달을 집에서 버텼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몰핀은 끝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코에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매단 대식은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2층 서재의 책상에서 정맥이 도드라진 파리 한 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땀방울이 쏟아져 내리는 이마, 좌우 상하로 흔들리는 손목, 1분에 한 타씩 치는 듯한 느린 동작. 무엇을 쓰는지 알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도 안 되는 것 같았다. 12월 초순의 어느 날, 대식은 컴퓨터를 껐다.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소파에 쓰러지듯 들어 누웠다. 긴 여행에서 돌아와 혼자만의 방식으로 여독을 풀고 있는 듯했다. 며칠 사이에 대식의 상태는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졌다. 아내에게 여행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다. 그 며칠의 마지막 날, 그는 여명 특약 급부금의 2억 원 외에 자신이 사망 후 받을 자녀 보험금의 분배와 3층 나무 책장 뒤에 숨겨둔 통장의 위치와 통장 비밀번호를 저장한 한글 문서를 불러와 인쇄 기능을 눌렀다.
대식은 사각거리는 복사용지에 기분 좋은 출력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다. 갑자기 견디기 힘든 통증이 몰려왔다. 몇 시간은 계속될 통증 같아 보였다. 지난번 진료 때 받아온 패치형 몰핀이 요정처럼 그의 머리맡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부들거리는 손을 내밀어 대식은 문방구 가위로 몰핀 패치를 잘게 잘라서 방바닥으로 버렸다. 가위는 이윽고 코에 걸려있는 산소 호흡기에 통통한 줄로 향했다. 싹둑. 줄을 자르는 순간 미나리를 씹을 때와도 같은 경쾌하고 아삭한 촉감이 그의 손에 느껴졌다. 곧이어 대식은 호흡이 거칠어졌고 산소 부족으로 순식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목구멍 안에서 휘파람 같은 소리가 올라왔다. 휘파람 소리가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숨구멍이란 숨구멍은 모조리 막았다. 그는 고통스럽게 들숨과 날숨을 토해내었다. 끝이구나. 자신의 마지막이 명징하게 느껴지는 순간 투명한 호흡기 줄이 푸른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산소통과 대식의 콧구멍 사이에서 출렁거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식의 마지막 의식 속에서 명옥의 것인 듯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직장에서 막 퇴근한 딸 유수가 2층으로 연결된 계단 입구에서 한 발을 내딛다 말고 고개를 젖혀 위를 올려다보았다.